연사 초청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선생님은 이걸 한 10년 전에 제가 문학계 그때부터 인연이 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문학 평론가들이 그 평하기를 우리나라 시의 교과서라고 그렇게 정도로 아주 시적 표현을 익히려면 아주 한동규 선생님 시의 구절을 많이 암송하면 됩니다. 속에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이트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양력에. 네. 서울대 분리대 수석학교 하신 분. 자, 우리 한동규 선생님. 자. 네. 황동규입니다. 이따가 말이죠. 이것에 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없는 분은 두 분에 한 분씩은. 예, 자, 책 가져보세요. 밖에서는. 아니,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없으면 저희 두 분이 한 분씩. 네. 우선 저는 그 여러분처럼 그 넓은 의미의 과학에 매진하는 분들에게 인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과학자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과학 이외의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를 불렀겠죠. 그래서 문학이 무엇인가, 혹은 문학이 속해 있는 인문학이 무엇인가를 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요새 이 구라파하고 미국에서는 인문학, 특히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예일대학하고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에서, 예일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하고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에서 문학 과목을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교양 과목이 아니라. 그리고 재작년에 뉴욕 타임스를 보고 알았는데 작년에 내가 전공을 못했기 때문에 재작년 현재란 얘기하겠어요. 재작년에 런던 의과대학하고 예일대학하고 대학생들에게 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교에서 160명씩 나왔어요. 아마 한 대학에 400명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사람들은 4년 동안이니까, 그죠? 그 800명 가운데, 아니면 1000명 가운데라도 160배가 나왔는데 굉장히 질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 보니까 작년에도 계속 할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뉴욕 타임스를 매일 보질 않기 때문에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만큼 문학이 과학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과 과학의 융합론도 지금 미국에서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과학을 좋아하듯이 여러분도 문학을 조금 좋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박문호 선생님한테 천문학도 배우고 많이 배웠지만, 그리고 몇 년 전에 불교 방송국을 통해서 뇌과학에 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 또 문학을 안 했으면 물리학을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물리학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우리인데 문과 이과가 가려지지 않았으니까 물리학을 학을 가라 그러는데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나올 줄 알았나요? 그리고 또 나왔더라도 내 나이의 초반기에는 이용 못했겠죠.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하고 가장 가까운 시를 택한 셈이죠. 그런데 이 인문학이
자연과학이나 예술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벌써 새해가 됐으니까 진해에 강연을 갔어요. 갔더니 1부는 음악이고 2부는 문학입니다. 1부 음악이 뭔가 했더니 아주 노래 잘 부르는 가수를 하나 불러다가 여자 가수인데 참 잘 부릅니다. 가라오케 놓고 오케스트라가 데려올 수 없으니까 가라오케 놓고 틀고 노래는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로 시인들이 쓰는 노래예요. 가사가. 그래서 참 나도 이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이 비틀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밥도 좋아합니다. 어떤 데 밥이 더 좋을 때도 있죠. 한 잔 마실 때는. 그래서 듣는데 잘 불러서 나도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부르는 그 곡이 뭐냐면 나는 사회에 술을 한없이 많이 샀는데 사회는 나한테 술 한 잔 사지 않았다라는 가사를 가진 곡인데 시인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곡이 좋고 노래 잘 부르니까 좀 발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좋았어요. 나도 발로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부르지는 않았지만. 끝나자마자 사회자가 올라가서 이제 황동규 선생님께서 문학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강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0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시든가 바람 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당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막 굴렀죠. 이 김달진 선생의 생가에서 문학 강연했거든요. 진해. 요새는 창원시 일부가 됐지만. 그리고 10분 후에 다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참 노래를 잘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봐라. 나는 사회에 술 한없이 많이 샀는데 사회는 나한테 술을 한 잔 사지 않았다. 그러면 그 화자가, 그 노래의 화자가 사회에 산 술을 사는 그 돈을 어디서 났습니까? 유산으로 받았던가 사회에서 번 거죠. 그게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노래의 가사로는 괜찮지만 시로 들어온 건 삼류시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주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좀 더 하겠지만, 그리고 예술은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든지 간에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문학이 속해 있는 인문과학은 느낌과 생각을 동시에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술이요, 안 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과 이 학문의 양다리 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회과학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이라든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왜곡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전쟁 때 대부분 사회학자들, 남부의 신학자들까지도 노예제도를 필요악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남부에서 반대한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나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남부에 있던 작가치고 노예제도를 인정한 작가는 없습니다.
너희도 인간이라는데 출발하게 되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좀 더 유명한 셰익스피어 예를 들어볼게요. 셰익스피어 시대는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태리보다는 한 100년 늦습니다. 영국은 독일도 한 100년 늦고 독일은 100년도 조금 더 늦을 거예요. 다른 늦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의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교활하고 머리 좋은 르네상스적인 인간들이 중세적인 좀 어수룩하고 중세적인 덕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눌러보고 못살게 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조금 늦은 불란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늦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어떤 사람입니까? 셰익스피어는 요새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라마 스쿨은 그래도 나전에는 가르쳤어요. 요새 초등학교보다는 질이 높은 학교죠. 그거하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못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밀려버렸어요. 이 귀족 말하자면 이 사냥터에서. 그럼 그 당시는 귀족에 따라서는 모가지를 뱉습니다. 도망쳤죠. 도망쳐가지고 런던에 와가지고 극단에 처음에 들어가서 총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가 됐어요. 처음엔 단역 배우가 됐다가 상당히 괜찮은 배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극을 쓰거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극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는 중요한 주주까지 됐어요. 이사가 된 거죠.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금의 환영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말한 르네상스적인 사람하고 말하자면 중세적인 사람이 있는데 티피컬한 아주 정말 유형적인 르네상스적인 인간입니다. 재빠르고 머리 좋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약점을 금방 파악하고. 그런데 셰익스피어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정말 중세적인 덕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셀로를 봐요. 오셀로의 이 오셀로라는 장군은 백인이 아닙니다. 무어인이죠. 북아프리카에. 그러면서도 그 당시 이 백인들의 가장 앞선 나라인 베니스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베니스 군에. 전투에 능하고 늘 승리하고 말이죠. 또 덕이 있고 중세적인 덕이 있고 친척하고. 이 사람이 르네상스적인 인간 이아고에 의해서 파멸당하죠. 자기 같은 사람에 의해서 덕 있는 사람이 파멸당하는 걸 그린 겁니다. 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리오 왕은 상당히 중세적으로 덕 있는 왕이죠. 나라를 다 나눠서 이제 저희 독재자가 아니고 다 나눠서 잘 다스리라고 세수 나누지 않습니까?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은 또 그 사위 둘은 르네상스적인 인간들입니다. 약삭 빠르고 어떤 애 극악하고 약간 머리 빨리 돌아가고 행동적이고. 셋째 딸 코딜리아는 자기 리왕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르네상스적인 인간에 의해서 리왕이 파멸당하죠. 그 셋째 딸 코딜리아도 파멸당하죠. 죽죠.
잘 보세요. 셰익스피어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걸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삶의 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해물리도 마찬가지예요. 해물리 말 잘하지만 상당히 중세적인 수사학이에요. 해물리 말 잘하는 게. 중세적인 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삼촌 클로디우스는 르상적인 인간이죠. 자기 형을 죽이고 형수를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오셀로 맥베스도 마찬가지고 맥베스도 부인이 르상적인 인간이고 맥베스는 중세적인 인간이고. 하여간 그 셰익스피어는 자기가 그 당시 자기가 이 런던에 살면서 또 시골에 살면서 본 이 삶의 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문학이에요. 과학도 내 생각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을 위해서 왜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요새 그렇지 예전엔 과학도 많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이라든가 그 집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 와서 그렇지. 아마 박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문학보다는 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지금 과학에 상당히 가치를 부여하는 분들한테는 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과학도 인류 파괴를 위한 과학자들도 있잖아요. 문학자들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즐거운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3에 쓴 게 분명한 게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직에 실력이 있으니까 틀림없죠. 뭐 고2라고 할 수도 없고 고3 때 했으니까 연상의 어떤 여인이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때까지 제가 받은 대부분의 소위 애정시들은 되게 님은 가고 난 남아있는 거예요. 김소월의 진달래 꽃도 그렇고 한영운의 님의 친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가 님을 사랑하니까 가시난다 도쇼 오쇼쇼라는 고려 가요가 기본 테마입니다. 근데 그 유교사변을 막 겪은 내가 볼 때 그런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난 지금 셰익스피어도 있기 전입니다. 우리 때는 내가 일본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일본시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우리 반에서 일본말을 제일 잘하는데도 조선말 하다가 맞았어요. 한국 사람한테.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반감이 우리 학년은 많기 때문에 우리 학년, 내 앞학년, 내 뒤에는 배우지 않았지만 일본말에 대한 그 정의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못 배웠습니다. 우리 집에 일본 책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그게 없었으면 배웠을 거예요. 조금 했으니까. 근데 읽을 책이 없어요. 고3 때까지 세계 문학을 읽은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아마 요새 같으면 국문과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6년 동안 배운 영어를 해도 세계 문학을 읽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여튼 간에 나한테 주어진 애정시는 김소월, 한영운, 서정주 그런 것뿐이에요. 그게 보게 되면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산서 피난 갔다 와서 보니까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보세요. 그때는 남자가 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정년기에 남자 하나에 여자가 세 돌았고 반이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그건
무지무지한 과장이죠. 아마 2대1 정도는 됐을지 모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새들 얻고 만지고 그런 거로 되는데 그 영원한 사랑이 있겠어요? 내 주위에 없어. 그 다음 몇 년 후에 좀 오히려 그 내가 말한 상황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때 쓰시니까 그 사랑 노래 속에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라는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 연애 시엔 그런 게 없어요. 난 셰익스피어도 알기 전에, 다 알기 전에도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문학에서는 삶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때는 의식 안 한 겁니다. 물론 의식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이 즐거운 편지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연애시다라고 되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연 사랑도 선택이죠. 예전처럼 천생연분에 따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넓은 의미의 계약입니다. 이제 자기가 받은 만큼은 해줄 각오를 하고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죠. 옛날처럼 나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입었지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마 내 아들부터는 지금 꼼짝 그렇게 못해요. 나도 여러분 같았으면 어림없고. 약간 그 문학은 삶의 진실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가장 좋은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주 아름답고 힘찬 문장으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문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삶의 진실 때문에 쓰지 않으려고 해도 다르게 쓰려고 해도 다르게 쓸 수 없이 쓴 것이 진짜 문학입니다. 그 예는 뭐 앉아서 해도 들리죠? 네. 그 예는 좀 더 넓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 직업적인 문학인을 빼고도 우리가 그 예술가 중에 문학적인 예술가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지금 말하는 삶의 진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은 삶의 진실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는 그런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미술가 가운데 가장 문학적인 미술가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의 단테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였고, 단테는 미켈란젤로보다 100여 년 앞선 사람이죠. 그 단테의 그 시를 쓴 것이 지금 이태리의 표적화가 됐습니다. 이태리는 워낙 많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사투리가 많은 나라거든요. 나폴리 가서는 여러분이 아는 이태리 말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요새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다 교육받았기 때문에 통하겠지만, 그 정도로 단테가 큰데 단테 연구의 최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20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위대한 시입니다. 그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틴의 성당 벽화를 그릴 때, 천정 벽화를 그릴 때 2년 동안
고개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고개가 숙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의 시의가 내가 알고 있는 한 이태리에서 가장 몸이 약한 사람이 미켈란젤로라고 그랬어요. 그 고통스러운 하면서 쓴 구절 하나를 소개한다면, 주여, Lord, 난 영어로 읽었으니까, 주여, 이루소서 다시는 내가 미켈란젤로가 되지 않기를.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시리 성당 이 앞에 정면 벽화를 그릴 때 삶의 진실을 위해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 시스틴 성당에 이 전면 벽화를 보신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왜 최후 심판? 네. 네. 최후 심판 있죠? 네. 최후 심판 보게 되면 예수가 심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표정은 아폴로 신의 표정입니다. 근원을 빠져 올라가면 이 아폴로 비슷해요. 예. 그 다음에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사색옷이 어떻게 보면 최후 심판을 말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봤겠지만 앞에는 누가 있냐면 마태, 요한, 베드로, 바울, 그런 사람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재림하게 되면 1000년 동안 예수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죠. 성경에 의하면 세상을 다스리든 천상을 다스리든 간에. 그인 바솔로미우처럼 껍질을 벗겨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껍질을 들고 서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심한 게 껍질 벗기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능지처참보다 더 할 거예요. 뭐가 잘라지면 그만인데, 이 벗겨봐요. 그 얼굴은 미켈란젤로 닮았습니다. 얼굴 껍질이. 일부러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문제는 다 성스러운 얼굴에다가 환희에 찬 얼굴을 그리라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요청했을 거예요. 천국에 가고 예수 우편에서 1000년을 살 사람들이니까. 근데 보세요. 그 앞에 서 있는 누구도 최후 심판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얼굴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전부 다가 바솔로미우처럼 껍질을 벗겨 죽기도 하고,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청스러우니까 다리 하나 매달아서 죽였어요. 다리 매달으면 아마 피가 몰려서 죽겠죠.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게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게 십자가에 걸리고, 다 인간으로서 최대의 고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인간들이 자기가 구원받고 그런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인간으로서 최대 고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보다는 더 고통받은 사람들이죠. 바솔로미오나 이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보다도 더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그냥 최후 심판에서 재림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우편에 그 100년을 영의정 무슨 좌의정 무슨 우의정 별로 관심 없는 거죠. 그걸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은 미켈란젤로가 문학적인 미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빈치는 그 절대로 못합니다. 다빈치의 얼굴은 아름답죠. 난 그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빈치 그림이나 그게는 그런 게 없어요. 다빈치는 박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학자지만 그 당시엔 최대 과학자 중에 하나였겠죠. 해부학자고. 하여간 그 미술가나 음악가도 문학적일 때 조금 아까 제가 말한 삶의 진실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 문학에는 그 다른 학문이나 예술이 가지지 못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하지 못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비틀즈나 싸이처럼 인기를 한꺼번에 확 주긴 못합니다. 비순수하기 때문에 느낌만 가지고 확 안 되니까 생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문학이나 넓은 의미의 그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네. 뭐 한 5분만. 왜냐면 10분이라고 그랬지만 너무 늦게 시작했으니까 하려면 한 5분, 네 10분.